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지카, 노로, 우리 생활에서 익숙해진 이름들인데요. 오늘 과학톡은 인류가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작은 세계,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단은 모든 바이러스가 다 특별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물하고 무생물이냐. 이 바이러스 하면 일단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러스는 생물인가요? 바이러스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에 대한 질문은 바이러스가 밝혀진 이후로 많은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생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기의 그 세대를 번식을 해야 되는 거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생물의 특징인데, 바이러스는 어떤 생물체 안에 들어갔을 적에 흔히 저희가 이제 숙주라고 하는데, 숙주 안에 들어가면 그런 생물적인 특성을 지니다가 그 숙주에서 벗어나서 이런 외부 환경에 나왔을 때는 그냥 단순한 입자, 유전자와 단백질로 구성된 입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물하고 무생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두 가지 다 특성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석 박사님께서는 예. 바이러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척 관심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 바이러스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은 각 가정마다 이제 컴퓨터가 하나씩 이제 보유하게 되면서 컴퓨터 바이러스랑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첫 번에 연구한 분이 또 의사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진짜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연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너무 복잡해갖고. 근데 요새는 컴퓨터 바이러스도 정말 참 무섭고, 또 바이러스도 한번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제 국가 전체가 초비상이 걸릴 정도로 아주 무서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좀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생물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미생물도 아주 작습니다. 근데 미생물 크기보다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작으니까 얼마나 작은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 또 미생물 쪽에서 굉장히 그한 게 미생물이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제 액체 같은 데 키우다 보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근데 어느 시간에 갑자기 맑은 물로 변해요. 처음에 저는 깜짝 놀라가 이게 도대체 마술을 부리는 거냐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렇게 된답니다. 굉장히 바이러스가 빨리 전파되고 하는 것도 미생물한테 퍼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 처음 느낌은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MC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굉장히 느껴집니다. 전혜경 박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 역시 일단은 바이러스 그러면 무섭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제가 아무래도 농업 쪽에서 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쓴다라는 생각부터 떠오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 바이러스라든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보통 AI라고 말하는 그 바이러스, 보통 동물성 바이러스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제 기억에 2000년 한 3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구제역 이 발생해서 돼지고기를 수출을 일본에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막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도 병이지만 이게 막히게 되니까 그것들을 국내에서 소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내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조금 더 높여서 우리 농업도 좀 살리면서 또 국민 건강도 같이 생각하려고 막 동료들하고 명동에 가서 어떤 그런 행사도 하고 시식 행사도 하고 이런 것까지도 사실 하나의 뭐라 그럴까 영화 보듯이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견된 것은 언제고 또 어떤 계기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인류 최초로 발견된 바이러스는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 담배에서 감염이 돼서 담배잎을 말리거나 담배 농사를 이렇게 망치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걸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그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를 제일 먼저 개념을 세우고 찾아내거나 이렇게 한 분들은 식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1892년에 러시아 식물학자 이제 이바노프스키라는 분이 그 당시 워낙 담배 농사가 황폐해져가지고 왜 이런 병들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에서 계속 질병이 발생하니까 어떤 실험을 했냐면 담배잎을 하나 뜯어서 추출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추출액을 그러니까 건강한 식물에다가 묻혔더니 그 식물이 다시 담배잎에 이제 그런 질병이 나타나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식물에서 식물로 전파되는 뭔가 병원균이 있구나라고 이제 가정을 내세우게 된 거죠. 그런 가설하에서 이제 1935년에 가면 이 바이러스를 스탠리라는 분이 입자를 만들었어요. 입자를 만들었더니 건조한 상태에서도 이게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식물에 사니까 식물이 다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뭘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물체인데 왜 식물이 감염될까? 분석해서 처음에 이제 단백질로만 구성될 줄 알았는데 안에 보니까 RNA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성분은 이제 단백질과 유전 정보가 같이 합쳐진 입자구나라는 거라서 이분이 1946년이죠. 이 개념을 통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가 발견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제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또 활성화되고 동물 바이러스로 제일 먼저 발견된 건 이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발견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체 감염, 사람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그 이전에 질병은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이게 왜 질병을 일으키는지 이제 몰랐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인체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1881년에 쿠바의 의사분이에요. 외과 의사분인데 재밌게 외과 의사분이 그 옐로우 페버라고 그래서 황열병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이 황열병 환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계속 모기한테 물리면 그런 황열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일으킨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기 매개로 이런 질병이 일어나더라. 그 가설을 세워서 그에 대한 이제 논문을 첫 번째로 발견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라는 건지는 1901년에 이제 워터 리드라는 분이 모기 매개로 진짜 이런 황열병이 일어나고 그게 바이러스더라라는 걸 이제 최종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인체 감염 바이러스가 200종이 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큰 업적이 한타 바이러스라 그래서 이 바이러스 국내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한타 바이러스는 1976년도에 국내에 있는 바이러스 학자 유황 박사님이 이걸 찾아낸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이런 바이러스를 발견할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역시 전자현미경인 거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발달과 바이러스의 규명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 왔는데 전자현미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1931년에 그 러스크라는 독일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박사학위 주제였었어요. 자기가 전자현미경을 만들어 보겠다. 1931년에 만들고 나서 그로부터 8년 후에 39년이죠. 역사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이러스 입자를 그전까지는 전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상상만 했는데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게 우리한테 또는 식물한테 또는 동물한테 이런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구나라는 걸 시각적으로 증명한 계기가 돼서 이분 역시 1986년이죠. 그때 이거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다른 전자현미경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바이러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태어난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견되기 이전에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때 발견된 거죠. 그리고 현재도 지금 현재 공기종이나 물속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기 중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뜬금없이 있다가 우리한테 오는 그런 거로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인간 유전체를 해독해 보면 바이러스가 한번 인간에 감염이 되면 그 유전체 내에 남게 되는데 그 남는 흔적들이 고대 인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골에서 발견된 걸 분석해 보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거로 봐서 우리가 단지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게 우리가 알고 나서 그렇지 그 전에 오랜 역사 동안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원래 있었지만 이제서야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네,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구상에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필요 없는 게 지구상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필요할지 저 박사님 한번. 저도 그거를 굉장히 그 바이러스 연구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고민이 되는 건데, 다른 생물체는 생물체 그 개체로서 생명이니까, 생명체니까 존재를 했을 테고 또 생명체니까 살아남을 텐데, 이 바이러스는 진짜 생물도 아닌 것이, 무생물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유익하지도, 다른 개체들한테 크게 유익하지도 않은데 얘가 왜 존재할까? 저도 굉장히 큰 질문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가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1차적으로 들은 거는 어떤 생물체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생물체는 외부로부터 계속 어떤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데, 그런 공격들을 받을 때마다 면역력도 생기고 방어 기전이 계속 발달되고 그러면서 또 진화하고,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강화한다는 것도 거꾸로 그 바이러스 통해서 어떤 그 생물체가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하고 또 발달된다고 하면 거꾸로 그걸 또 넘기 위해서 바이러스 역시 또 발달하고, 그래서 변종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 이걸 떠나서 바이러스 자체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전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는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럼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세균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죽은 동물들 그렇죠. 그대로 지금까지 다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균들이 어떻든 부패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없어지게 한 것처럼,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도 뭔가 이 세상에 그 지금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거를 무섭게 하고 뭐 병원을 이렇게 옮게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이런 영향이 있지만, 그 긍정적으로도 뭔가 지구상에 필요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그런 내용은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팬데믹이라 해가지고 인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워하는 그 스페인 독감이나 나중에 그런 게 나온 게 한 100년 주기로 보통 나왔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홍콩 독감이니, 그다음에 아시안 독감이니, 그다음에 러시아 독감이니 이런 것들이 40년 주기로 나오다가 10년 주기로 나옵니다. 요즘은 메르스나 또는 뭐 지카나 이런 것들은 뭐 더 빨리 나오잖아요. 이게 물론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구 온난화라든지 지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은 굉장히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특별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한 바이러스는 일단은 모든 바이러스가 다 특별하고요. 네. 지구상에, 왜냐하면 다 바이러스마다 다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다 특성을 가지는 어떤 고유한 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바이러스의 어떤 특별성이라든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일단 감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이라는 거는 나한테 없던 그런 외부의 물질이 들어와서 나를 어떤 면역력을 망가뜨리거나 내 건강에 해를 가하거나 그렇게 하는 이제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그 상황을 이제 감염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이제 인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라이노 감기 바이러스, 우리가 아는 사우스 바이러스 이런 것도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어떤 바이러스들은 저희가 이제 그 수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감염되는 그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헤파타이티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도 수혈 그 병원에서 주사기를, 그 일회용 주사기를 계속 재사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감염되는 그런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최근까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 한국의 음식 문화 있지 않습니까? 같이 떠서 같이 먹고 술잔 돌리고 이런 문화 때문에 굉장히 그 아시아 특유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로 B형 간염 바이러스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바이러스는 이제 성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바이러스도 있죠. 너무 그 놀라운 것은 이런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들이 그 주변에 있는 곤충이라든지 모기까지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직접 나한테 올 수 없으면 모기가 나를 물게 해서 내 피 속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직접 또 나한테 올 수 없으면 진드기한테 잠깐 숨어 있다가 그 진드기가 내 살에 붙을 적에 나한테 들어온다든지, 그걸 이제 저희가 매개체라고 그러는데, 모기 매개 바이러스는 우리 흔히 가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지카 바이러스도 모기를 통해서, 그리고 댕기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 모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제 굉장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바이러스는 크게 이제 이해하시려고 하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경로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바이러스를 생각하실 때는 껍질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거든요. DNA나 RNA만 구성된 거를 비외피형, 그리고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는 굉장히 안전해요. 안정해서 잘 소독도 안 되고 워낙 감염도 잘 되고, 이제 그게 비외피형이고, 그 바깥에 지질층이 있는 그걸 이제 외피형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이 외피형 바이러스는 그나마 소독도 잘 됩니다. 그래서 비외피형 바이러스로 유명한 게 구제역이죠. 그래서 구제역은 그 비외피형으로 굉장히 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웬만큼 소독도 잘 안 되고 잘 살아남고 전파력도 높고. 근데 외피형 바이러스는 저희가 손만 씻어도 이렇게 지질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질은 어떤 비누나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 감염 이렇게 유행할 때는 손을 씻어라, 비누로 손을 씻어라, 이 말은 그 외피형 바이러스의 껍질을 다 무너뜨리면 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대신 비외피형 바이러스, 우리가 수족구병 이런 것들 다 비외피형, 폴리오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비외피형인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손을 씻어 내리는 건 있지만 바이러스를 불활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 이제 특징이 있는 거고, 이런 바이러스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특징 하나하나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으로 다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떤 생물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75년에 그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협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이제 가입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물 무기 그 금지 협약에 들어간 몇몇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무리 호기심이 많고 연구를 하고 싶더라도 어느 정도 신고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를 받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대표적인 게 천연두 바이러스, 저희가 연구하고 싶어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류 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뭐 에볼라 바이러스, 일본내염, 이런 바이러스들은 그 생물 무기로,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주요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들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셨는데요. 네, 혹시 유익한 바이러스도 있을까요?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가 유익한 걸 찾아내고자 하면, 분명히 우리가 유익한 바이러스는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유익한 바이러스는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어떤 불편함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게 이제 유전자 치료제죠. 바이러스는 주입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폐에도 가고 뭐 간에도 가고 어떤 암 조직에도 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유전자 치료의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유전자 치료제로 많이 이제 도구로 많이 쓰는 게 그나마 그 좋은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이고, 그리고 이거 제가 생각하는데, 바이러스를 또 하나 긍정적으로 쓰는 거는 생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백신은 바이러스를 다 죽여가지고 우리가 접종하는 게 백신인데, 그 바이러스를 약간 덜 죽여서 살아있는 상태로 접종을 하면 훨씬 면역성도 좋고 그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생백신은 많이 유명한 게 홍역, 볼거리, 풍진, 그리고 수두,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약간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바이러스가 감염을 됐을 때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이용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살짝 죽인다? 네. 반만 죽인다? 그 이게 예를 들어서 입자 같으면은 이걸 뭐 죽인다 만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생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 정도 죽인다, 뭐 살짝 죽여서 뭐 이렇게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죽인다 하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바이러스는 죽인다 산다, 그 죽어있다 살아있다 개념은 이게 그 생물의 개념이 아니라 감염력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가 숙주를 감염시킬 수 있으면 살아있는 바이러스라 그러고,
저희가 이제 어떤 물질을 처리해가지고 이 일부를 망가뜨리거나 감염하는데 약간은 좀 더디게 한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죽은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죽일 수도 있지만 어떤 케미칼을 처리하거나 약간 열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일부 감염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이 바이러스 자체를 백신에 그냥 살아있는 백신을 그리고 우리가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하면 워낙 위험하니까 조온에서 바이러스를 계속 증식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면역 백신으로 맞을 때는 여기서는 온도가 높아질 때는 활성을 안 하는 감염을 덜 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이제 조작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유익한 바이러스라는데 실제로 바이러스 발견은 굉장히 해로운 데서 발견됐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항생제 내성 병원성균입니다. 세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 더 강한 항생제를 만들면 또 그게 또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은 이제 뭐 격리해서 아주 사람들하고 전전 격리해서 치료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게 박테리아 파아지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 집어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 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 병원균만 죽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도 우리한테 유익하게 사용되지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자체가 나쁘냐 좋냐 또는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쪽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어때요, 김 박사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가 이미 그 사람한테 감염이 되거나 식물이나 여러 생물에 감염되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현상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바이러스 하나하나가 다 특성이 다르고 그리고 다 바이러스 전파 방법도 다르고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서 여기를 이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지 전략을 잘 세우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할지 그건 이제 과학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치료를 어떤 방법을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어떤 숙주를 죽여가지고 해결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바이러스만 처리를 하는지 그런 방법은 다 다르지 않나? 바이러스 그 치료를 치료제에 네.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요. 바이러스 치료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박테리아만 죽이면 돼요. 근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죽이다 보니 세포한테까지 내가 죽어야지 나한테까지 해로운 물질을 투여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데 그래서 항바이러스제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항바이러스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항바이러스제라는 거는 바이러스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숙주의 어떤 기전들을 다 훔쳐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숙주의 기전들 중에서 나한테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한테 특히 중요한 인자가 있으면 그 인자를 잠깐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약간은 독성은 있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독성은 아닌데 나는 견디는데 바이러스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를 직접 그 활성을 죽이거나 그러니까 바이러스 단백질인 거죠. 활성을 죽이거나 바이러스의 어떤 생존, 그 증식에 필요한 숙주의 어떤 단백질의 기전을 억제하거나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항바이러스 전략이 세워집니다. 네, 이렇게 유익한 바이러스 그리고 또 해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박사님께서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하고 화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이런 분들도 많은 화학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국한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저도 실은 화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화학을 전공하다 보니 화학은 어떤 분자 수준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바이러스도 어떤 분자의 결정체인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생명체라기보다는
분자들이 조합을 돼서 그게 생명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시적인 시간 동안 일어나는 현상.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고 감염된다 그러는데 어떤 분자 수준에서 바이러스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을 계기로 제가 바이러스 연구를 하게 됐고 현실적으로 제가 화학을 전공을 가지고 바이러스 연구를 했을 때 가장 큰 이제 제가 장점이라고 하면 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항바이러스 물질들이 다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화합물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바이러스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 항바이러스가 활성을 보이게끔 항바이러스 물질이 그 활성을 보이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과 생물이 만나는데 실은 바이러스를 화학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 사실은 되게 좀 위험하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눴었는데요. 이 메르스가 전파됐을 때 특히 바이러스 감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전 국민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러스 연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국내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2009년 신종플루하고 2015년 메르스 그 두 가지가 저희가 굉장히 각인이 된 그런 중요한 사건인데 저희가 전 국민적인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교훈을 저희가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중요한 게 전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준비가 되고 이런 감염 상황이 왔을 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이 진짜 이런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네, 이런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네 그런 고민을 다 같이 하게 됐다는 것에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현실적으로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실은 병원에서도 음압시설이라는 게 어떤 고병원성 바이러스 환자가 들어왔을 때 어디서 치료를 해야 될지 그런 음압시설들이 메르스 감염 이후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고 또 하나는 저도 최근에 이제 응급실을 가봤는데 응급실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보호자 1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1명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응급실 문화도 실은 이런 감염병 측면에서 많이 어떤 개선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바이러스 연구가 어디까지 왔나 이 이제 화두에 대해서는 이 바이러스가 워낙 다양하고 특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다양한 전문가가 포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다 짜는데 판을 가로 세로 짜가지고 바이러스 종류별로 그리고 그 바이러스 종류마다 진단, 백신, 치료제 그리고 검역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포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다 이제 공감을 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르스 이후로 많은 진단 과제를 하거나 진단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가 저는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도 이게 진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이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병원성 감염원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측면에서 모든 과제들이 짜여지고 만들어지고 이행되고 이런 약간 연구 분위기도 풍토도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바야흐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막 생길 때 보면 문제가 백신을 제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알아도 또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질병,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백신을 미리 만들어 놓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걸 활용한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럴 법한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시도가 돼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어나는 바이러스들, 질병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뭐 지금 계속 몇 건이다. 그 매일매일 이런 게 축적이 돼요. 나라별로 다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그 미국의 CDC라든지 WH에서 취합을 해서 그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인데,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그냥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빅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다시 사그라들고 어느 지역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온도일 때 사람이 어느 정도 모였을 적에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아, 이런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예측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그 예측값이 얼마만큼 맞아 떨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 어떤 변종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AI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어디에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게 어디로 갈 거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변종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것까지도 예측이 가능할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다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질문과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변종이 그냥 막 패턴이 없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그 독감 바이러스를 보면 특정 위치에 이게 뮤테이션이 변이가 일어나서 전파력이 늘어나더라. 특정 부위에 어떤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병독성이 증가하더라. 또 어떤 또 다른 부위는 약세 내성을 지니더라. 이런 통계가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합니다. 진단을 할 때 이쪽 부위의 연기 서열을 읽어보니까 아, 지금 국내에 돌아다니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에 안 듣겠구나. 또는 가지고 있는 항바이러스의 내성이 있겠구나. 그런 게 빅데이터라든지 기존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저희가 유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자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앞으로는 또 바이러스가 또 어떤 식으로 변종이 갈지 그 방향까지는 저희가 하나하나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방향성을 빨리 저희가 인지를 해서 예측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투입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구의 주인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이미 바이러스는 우리 옆에 있는 거고, 우리가 거부를 하든지 환영을 하든지 이미 바이러스는 내 몸,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제 개체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기에 대한 계획과 전문성을 키워서 우리가 대응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태광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고양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에이즈 가지고 실험했는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에이즈에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야생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는 에이즈에 걸려도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갖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과잉 반응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면역 세계에 있는 사이토카인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 많이 만들게 되면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처럼 폐에서 침착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폐부터 해가지고 상해가 죽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세포를 갖다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가 굉장히 과잉으로 반응 안 하게 하는 방법도, 바이러스한테 하는 방법도 같이 살아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석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바이러스에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백신 같은 거를 연구해서 예방하는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이거를 잘 예방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기철에 기침 심하게 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겁이 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 기침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니까. 그래서 저는 기침 오케이 통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통에다 대고 기침을 하면은 여기서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주는 그런 거 해서 보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메르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갈수록 더 독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의 연구가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혜경 네. 박사님께서는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 만들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이러스가 우리가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극복해야 하고 또 연구해야 할 대상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과학 기술들을 융복합을 해서 어떤 그 바이러스를 분류하고 동종하고 뭐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신 굉장히 그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정말 과학도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무섭다고 생각했던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